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말 그대로 시각적 표현으로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의 분포라든가 데이터를 어떤 처리한 결과, 분석한 결과들을 어떤 그래프, 차트, 이런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시각화에는 어, 그 특성에 따라서 시간 시각화, 분포 시각화, 그리고 관계, 또 뭐가 있었죠? 비교 시각화 도구, 그리고 공간 시각화. 물론 하나의 그래프가 딱 여기 하나에만 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그래프나 차트들의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그래프가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는가, 어떤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시각화 부분의 문제들은 비교적 쉽게 풀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연습 문제를 한 번씩 풀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읽어볼까요? 데이터 시각화는 데이터의 특징을 직관적으로 제공한다. 맞죠? 시각화만큼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특히 그래프라든가 차트, 도형 이런 것들을 보여주죠. 다양한 시각적 도구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맞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뭐예요, 여러분?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탐색해 보는 겁니다.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냥 쭉 한번 데이터를 나열도 해보고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통계적 특성, 평균값이 얼마인지 분산이 얼마인지 이런 여러 가지 통계 도구들을 기법들을 이용해서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걸 우리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합니다. 시각화라는 것, 그래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데이터 사이의 연관관계는 표현하기 어렵다. 자, 여기 보면 관계 시각화라든가 비교 시각화, 또 역시 분포 시각화도 약간 관련이 있는데요. 데이터들 사이의 연관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수치,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수치 정보뿐만 아니라 텍스트나 지형 정보의 표현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맞죠? 지형 정보, 공간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지형 정보를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접근 방법 중 특정 주제의 지리적 분포와 패턴을 나타내는 방법. 자, 이걸 우리 주제 지도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지도를 그려놓고 거기에 어떤 주제, 인구 분포, 그러면 인구 분포에 를 그 지도 위에다 표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 주제 지도학이라고 합니다. 통계적 그래픽은 그냥 통계를 그래프로 나타냈다 볼 수 있고요. 인포그래픽은 우리 많이 보죠. 어떤 포스터 같이 거기에서 어떤 메시지들을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이고요. 스캐터 플롯은 X축, Y축에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점들을 이렇게 쫙 찍어내는 거. 요게 바로 스캐터 플롯이 되겠습니다. 3번 다양한 통계적 방법이나 시각화 기법을 통해 자료에 대한 주요 특징을 이해하는 방법은 앞에서 설명했죠.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의 개념이 설명하는 것은 복잡한 수치나 글로 표현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을 차트, 지도, 다이어그램 등을 활용하여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현한다. 스토리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경향이 강하다. 우리 이거 인포그래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다른 것들도 좀 들 수는 있겠죠. 한데 보기에서 보면은 탐색적 데이터 분석 아니죠. 시각적 속성, 데이터 추상화 다 거리가 멉니다. 자, 인포그래픽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문제로 표현한 겁니다. 5번 문제 볼까요? 다음 산점도의 세로축은 인플레이션, 가로축은 실업률.
자, 여기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여기는 실업률이죠. 이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실업률이 6%일 때 인플레이션은 뭐 여기 이렇게 점점 되겠죠. 네. 여러 시점에서의 그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추세선, 이제 상관선인데, 인플레이션이 높아질수록 실업률은 낮아지죠. 거꾸로죠. 낮아지죠.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면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음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이런 그래프가 되죠. X축이 커질수록 Y축도 커진다. 그건 양의 상관관계를 말합니다. 자, 대상 기간은 2000년 1월부터 2014년 8월까지이다. 여기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시간에 따른 실업률 변화를 알 수 있다. 사실은 여기서는 시간에 따른 실업률 변화를 알 수는 없죠. 시간에 따른 실업률 변화를 알 수 있게 해서는 여기가 시간축이 되어야 되고 여기가 실업률이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또는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시간에 따른 실업률 변화를 알 수가 있는데 현재 산점도에서는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실업률의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다. 실업률은 어디 있죠? X축입니다.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 있죠? 대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3.5부터 뭐 10까지 정도 대략적인 범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 즉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프에서 이제 어떤 의미들을 해석해내는 방법,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6번. 다음과 같이 사물이나 시설에 대한 안내를 목적으로 단순한 그림을 사용해서 제작한 시각화 도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 그림으로 표현했죠? 그림. 픽토그램입니다. 픽토그램은 해설을 볼게요. 그림을 뜻하는 픽토와 전신을 뜻하는 텔레그램의 합성어로 사물, 시설, 행위 등을 누가 보더라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림 문자이다. 우리 이걸 픽토그램이라고 합니다. 인포그래픽하고는 좀 다르죠. 하이퍼볼릭 트릭은 이런 형태로 가지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카토그램은 지형도에서 어떤 그 공간 시각화 도구 중에서 어떤 영역, 주제 그 그림이 분포도가 어떤 왜곡돼서 보일 때 이쪽 분포도를 더 크게 보여주는, 과장돼서 보여주게 하는 것을 우리 카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문제 나올 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유형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데이터 유형 참 많이 설명하고 있죠. 여러 군데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의 특징. 자, 이 데이터는 어떤 특징을 갖는가 했을 때 그 데이터의 유형을 좀 구분해 보는 거죠. 크게 보면은 범주형과 숫자형으로 나뉩니다. 자, 범주형은 뭐겠어요? A, B, C, D, 혈액형 A형, B형, C형, 우리 성적 A, B, C, 뭐 이름 누구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든 문자든 기호든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질 때, 정확한 것은 어떤 집합으로 표현될 때 이렇게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범주형 데이터, 숫자형 데이터는 뭘까요? 말 그대로 숫자형이죠. 숫자형은 이산형과 연속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의는 잘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이산형은 1, 2, 3, 4 이렇게 해서 각각 숫자가 딱딱딱딱 떨어질 때 이산형 데이터라고 하고요. 연속형은요.
어떤 숫자를 정확하게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자, 키가 175.67. 그치 않죠? 어렴풋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 전체 온도 0도부터 100도씨 중에 어느 한 지점을 말하는 거예요. 몸무게도 마찬가지죠. 0부터 100kg 그 사이에 어느 한 지점이죠. 속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범주형 데이터에서 나눠지죠. 어떻게 나눠지느냐? 명목형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형이 있습니다. 노미널이라고 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그냥 명목형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열형 데이터 다 범주형 데이터의 명목형 데이터고요. 순서형은 이 명목형 데이터가 순서가 있을 때 오름차순이건 내림차순이건 순서를 가질 때 그때 뭐예요? 순서형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범주형 데이터는 값의 범위가 있는 데이터 유형을 말한다. 범위가 있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값의 집합 형태로 표현된다. 숫자를 표현하는 수치형 데이터는 이산형과 연속형으로 구별할 수 있다. 맞죠? 빅데이터 분석은 이산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속형 데이터는 이산형 데이터로 변환해 주어야 한다. 어떤 분석 기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연속형 데이터가 분석이 안 된다? 그거는 아닙니다. 숫자형 데이터건 문자열 데이터건 빅데이터 분석은 다 다루게 됩니다. 우리 텍스트 데이터도 다루잖아요. 자, 명목형 데이터가 순서를 매겼을 때 순서형 데이터가 된다. 네, 맞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그래프에서 표현되는 데이터 값의 범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축은 뭐예요? X축, Y축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범례는 하나는 선분, 키를 나타내는 건 선분이고 몸무게는 점선이다 라고 했을 때 자, 선분은 키다, 점선은 몸무게다 이런 식으로 이 시각적 속성들, 그래프의 속성들에 대한 설명을 붙여줄 때 범례라고 합니다. 스케일이 정답입니다. 즉 그래프에서 표현되는 데이터 값의 범위는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여기 x축의 스케일 뭐 키가 뭐 10cm 0부터 뭐 2m까지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우리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거기 눈금이 몇 번 간격으로 돼 있다. 이런 것들을 다 x축의 스케일이라고 하죠. y축에도 스케일이 있을 수 있고요. 즉 데이터 값의 범위를 말합니다. 스코프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범위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시각화 또는 그래픽 도구에서 또는 이런 차트에서 얘기할 때는 주로 스케일이라고 하고요. 이 스코프라는 것은 뭐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변수의 범위, 변수가 유효한 뭐 범위, 프로그래밍 내에서 어떤 함수에서만 유효하다, 뭐 아니면 전체에서 유효하다, 전역 변수냐, 지역 변수냐 이렇게 할 때 그때 주로 표현하는 것이 스코프라는 용어를 사용하긴 합니다. 자, 그래프에서는 스케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에 표현되는 기호나 선 등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무엇인가? 방금 설명했죠? 범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에 모두 적용할 수 없는 데이터의 시각적 속성은 어느 것인가? 자, 데이터의 시각적 속성은 이런 거죠.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자, 위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X축, Y축 있을 때 여기 2차원에서는 여기. 그 다음에 색도 표현할 수 있죠.
색. 온도가 높을 때는 빨간색에 가까이 있다가 온도가 낮을 때는 파란색으로 가까이 가는 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색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선, 굵기. 굵기라는 건 이렇게 이런 것도 있고 더 굵은 것도 있고 더 굵은 것도 있습니다. 굵기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선 유형. 선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직선이냐, 점선이냐, 점선인데 이런 점선이냐 하는 것들. 자, 문제는 뭘까요?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에 모두 적용할 수 없는 데이터의 시각적 속성은 무엇인가? 자, 위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속형 데이터와 이산형 데이터. 연속형 데이터는 실수로 주로 표현된다고 그랬고요. 이산형 데이터는 딱딱딱딱 떨어지는 값이죠. 자, 위치 속성은 딱딱딱 떨어질 수도 있고요. 어떤 값들, 정확한 값들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연속형 데이터, 이산형 데이터 모두 적용 가능하다. 자, 이런 문제를 볼 때는 크기가 실수로서 변하는가 라는 것을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색도 그렇죠. 자, 온도를 표현하는데 색이 진하다가 색이 연한 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면 색의 농도와 채도와 밝기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 줌으로써 연속형 데이터, 온도 같은 것도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의 원이라 그럴까요? 요 원의 조그만 원의 크기를 계속 키우면서 연속형 데이터, 이산형 데이터 모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형태라는 것은 근데 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떤 도형을 가지고 표현한다 그럴 때 사각형, 세모, 그다음에 마름모, 별 표시 이런 다양한 도형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거는 숫자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무한히 많은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산형 데이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태 속성도 그렇고요. 이런 선 유형 속성도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하기에 적절하지는 않죠. 자, 11번. 다음의 특징을 갖는 시각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일정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변화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특정 기업의 매출을 월별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뭐겠어요? 시간 시각화 방법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막대 그래프입니다. 한쪽이 시간축이고 한쪽이 값축으로 된 것들. 그래서 막대 그래프 또는 선 그래프 또는 점 그래프 이런 것들이 다 시간 시각화. 어쨌든 한쪽 축이 시간을 표현한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색 누적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에 여러 가지 값들이 누적해서 표현되는 거죠.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이런 식으로 누적해서 표현을 합니다. 역시 누적 막대 그래프도 물론 이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더 좋은 것은 막대 그래프죠. 특히나 특정 기업의 매출을 월별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이 표현 때문에 막대 그래프가 맞습니다. 특정 기업의 제품별 매출을 월별로 구분해서 표현한다 라고 하면 아마 색 누적 막대 그래프가 더 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어떤 거예요? 우리 도수 분포표라는 거. 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거기에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있고 몇 명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들. 그것을 우리 히스토그램입니다. 이거는 특징이 뭐예요? 구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 구간을 월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막대 그래프가 더 적당하다. 자, 파이 차트는 아예 안 되죠. 이런 원 그래프이기 때문에 주로 비율을 보여주는데 사용되는 게 파이 차트다. 즉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누적 막대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누적 막대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인데 값이 누적되어 있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동차,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값들이 하나의 막대에 누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값을 표현하는 하나의 막대에 두 개 이상의 변수값으로 구성된다. 맞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각각의 변수값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자, 이쪽이 시간축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각각의 변수의 값을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자, 3번 막대의 면적이 값을 표현하기 때문에 굵은 막대를 사용하면 높이를 낮출 수 있다. 자, 막대 그래프는 무조건 높이입니다. 높이. 값의 크기는 높이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면적이 값을 표현하진 않는다. 3번입니다. 막대를 구성하는 각각의 변수는 색이나 패턴으로 구별해서 표현한다. 자, 여기는 빨간색,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검은색 이런 식으로 구별합니다. 13번 다음 시각화 도구 중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값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뭘까요? 산점도, 파이차트, 히스토그램, 꺾은선 그래프. 산점도는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냅니다. 파이차트는 데이터의 분포, 역시 비율로서 분포를 나타냅니다. 히스토그램, 역시 구간별 데이터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꺾은선 그래프가 변화하는 값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죠. 자, 이런 것이 꺾은선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14번 기업의 월별 매출을 보여주는 꺾은선 그래프이다. 다음 중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 그래프에서 알 수 없는 건 뭘까요? 매출 알 수 있습니다. 그쵸? 월별 매출. 그것만 가지고 한번 볼게요. 1월 매출보다 2월 매출이 증가했다. 1월 매출은 1000이고 2월 매출은 2000입니다. 증가했죠. 3월 매출은 3000 이상이다. 보니까 3000보다 위에 있죠. 맞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의 평균은 1000 이상이다. 자, 요거는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월 이후에는 매출이 일정 비율로 줄어들고 있다. 자, 이게 틀렸어요. 자, 3월은 3,500 정도 되고요. 4월은 3,500이 떨어졌죠. 4월에서 5월은 또 500이 떨어졌습니다. 5월에서 6월도 500이 떨어졌죠. 그럼 3,500에서 500이 떨어지는 거, 3,000에서 500이 떨어지는 거, 2,500에서 500이 떨어지는 거, 비율은 더 많이 떨어진 거죠. 일정 비율은 아니고요. 일정 값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1월부터 6월까지 매출의 평균은 더해보면 되겠죠. 자, 이 값들을 다 더해서 6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다. 1000 이상입니다. 즉,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보겠습니다. 현재 월과 전 월의 이동 평균 값을 보여주는 추세선이 포함된 막대 그래프에서 설명이 틀린 것은. 자, 이것도 그래프를 보고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면 되겠죠. 자, 이동 평균 값이 뭐예요? 2월의 이동 평균 값은 1월 더하기 2월 나누기 2가 됩니다. 3월은 2월 더하기 3월 나누기 2. 이게 이동평균 값이죠. 그렇죠?
자, 1번 봅시다. 3월 매출보다 4월 매출이 감소하였다. 3월 매출보다 4월 매출은 감소하였습니다. 4월과 5월 매출액이 같을 경우 4월과 5월 사이의 추세선은 평행선이 된다. 자, 4월과 5월을 맞춰 볼게요. 5월을 3천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월의 이동평균선은 6이죠. 변화가 없죠. 3월과 4월 값이 변화가 없으니까 6이. 4월과 5월은 똑같죠. 6이 3천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긴 3천보다 크고 3천보다 3천이죠. 그러면은 평행선이 아니고 약간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월, 4월 이동 평균값보다 4월, 5월 이동 평균값이 더 낮다. 3월, 4월 이동 평균값은 4월 2에 있는 거고요. 4월, 5월 이동 평균값은 5월 2에 있는 겁니다. 즉, 더 낮죠. 막대보다 추세선이 위에 있는 경우 전월보다 매출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자, 막대보다 추세선이 아래에 있으면 무슨 뜻이에요? 전월과 현재 월의 평균이잖아요. 중간. 현재 월이 높으면 막대 안에 있고 현재 월이 낮으면 막대 위에 있겠죠. 즉 막대보다 추세선이 위에 있는 경우는 전월보다 매출이 감소되는 경우가 맞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16번. 다음은 무엇을 설명하는 개념인가? 자, 막대 그래프에서 데이터 값의 변화하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직선 또는 곡선, 자, 추세선을 말합니다. 이런 추세선은 다양한 함수를 적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는 이동평균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차이를 가지고서 구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다양한 함수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7번 바로 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시각화 도구 중 데이터 값의 분포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분포 시각화라고 했습니다. 분포 시각화 도구에는 대표적인 게 히스토그램이 있죠. 각 구간별로 어떤 빈도로 값이 존재하는가. 이걸 분포 시각화라고 합니다. 값을 직접 표현하는 게 아니고 값의 분포를 표현하는 게 히스토그램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파이 차트, 원 그래프, 파이 차트. 이것도 역시 분포 시각화를 나타내죠. 트리맵, 평행 좌표계. 트리맵도 분포 시각화를 보여줍니다. 자, 트리맵은 한 영역을 이만큼씩 나눠서 표현하는 거죠. 어떤 값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표현하기에 적정합니다. 그리고 계층적인 표현도 가능하죠. 어떤 도형 안에 또 여러 가지 도형들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평행 좌표계는 뭐예요? 평행 좌표계는 하나의 객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징, 키, 몸무게, 나이 이런 것들에 찍으면 거기를 이렇게 보여서 1번 학생, 2번 학생, 3번 학생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죠. 값들을. 그러니까 값의 분포를 보여준다기보다는 각각의 값들의 특징들을 보여준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데이터 값의 다양한 산출 분포를 보여주는 목록이나 표. 이건 뭐예요? 도수 분포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수 분포표에서 주어진 자료를 몇 개의 몰로 나누고 데이터 값의 발생 건수를 요약해서 보여준다.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눈다 그랬죠? 구간.
이때 구간을 도수 분포표에서는 계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 대한 설명인가? 데이터의 출현 빈도를 오른쪽으로 누적하면서 표시한다. 빈도라고 하면은 히스토그램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른쪽으로 누적한대요. 누적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막대는 전체 데이터의 총수를 나타냅니다. 자, 히스토그램 보면은 자,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하지만 누적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값들을. 여기 있는 값을 다 누적해서. 그래서 맨 마지막의 값은 전체 데이터의 총수가 됩니다. 자, 또 히스토그램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음 히스토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볼게요. 바로 X축은 기준이 되는 데이터 값의 범위를 표시한다. 맞죠? 11부터 20, 21부터 30. 여기에 몇 개가 있냐, 몇 명이 있냐 이런 뜻이잖아요. 각각의 막대가 동일한 색을 갖도록 설정해야 한다. 색을 동일하게 한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41에서 50 사이에는 데이터가 100개 이상 존재한다. 41에서 50 사이를 보면 여기죠. 100에서 150 사이가 되겠네요. 100개 이상 존재한다. 맞습니다. 맞고 10 이하의 값을 갖는 데이터는 무시된다. 10 이하는 지금 여기서 표시할 수가 없죠. 70 이상도 표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맞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에서 각각의 막대가 동일한 색을 갖도록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색들이 다 달라도 상관이 없다. 대신 폭은 동일하도록 해야 된다. 왜? 구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폭을 맞춰주는 것이 히스토그램에서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원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파이 차트라고 하죠. 파이 차트에서 가운데를 뻥 뚫어 놓은 거, 이걸 우리 도넛 차트라고 합니다. 도넛 차트는 여러 개의 변수의 값을 표현할 수도 있다. 이게 특징이죠. 자, 시간에 따른 추세의 변화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습니다. 분포를 하는 데 적합합니다. 하나의 원을 구성하는 데이터들 사이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전체 원의 크기가 커지면 표현하는 데이터 값도 커진다. 그렇지 않죠? 자, 원 그래프가 커진다고 해서 데이터 값이 커지진 않죠. 그래프만 커질 뿐입니다. 틀렸고, 막대 그래프를 누적하여 도넛 모형으로 만든 형태이다. 이건 도넛 차트죠. 도넛 차트. 원 그래프는 원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2번이 맞죠. 하나의 원을 구성하는 데이터들 사이 크기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 22번 다음 시각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원 그래프는 데이터의 값을 비율로 환산해서 표현한다. 이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원 그래프는 숫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 100, 200, 300, 400. 하지만 이 영역은 비율로서 표시되어야 된다는 거죠. 전체 중에 몇 프로? 100이면 제일 작죠? 그 다음 200, 그 다음 300, 400 이런 식으로 비율로 표시되어야 된다. 누적 히스토그램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 데이터에는 값이 큰 구간에 몰려 있다. 자, 히스토그램은 그렇게 오른쪽으로 히스토그램이 이런 거죠. 막대 그래프이긴 하지만 구간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누적 있으면은 이쪽 구간에 데이터가 몰려 있는 거니까 맞는데, 누적 히스토그램은 어차피 오른쪽으로 계속 누적되면서 값이 커지죠. 이게 틀렸습니다. 도넛 여기가 누적이 없어져야 됩니다. 도넛 차트는
조각의 길이로 데이터 값의 크기를 표현한다. 맞죠? 도넛 차트는 가운데 원 그래프에서 가운데가 뻥 뚫렸고 여기는 이 길이로서 표현이 됩니다. 네, 중첩 도넛 차트는 스타 차트로 변환이 가능하다. 어때요, 여러분? 중첩 도넛 차트는 여기에 값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앞에 있는 거는 뭐 A라는 학생, 밑에 있는 것은 B라는 학생, 그 각각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스타 차트는 어떻게 해요? 이런 별 모양의 그래프에서 A라는 학생의 어떤 특징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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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걸 이어버리면 스타 차트가 되죠. B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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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 값들을 이렇게 이으면 B가 됩니다. 즉 여기는 비율로 나타내고 스타 차트는 값으로 나타내는 데는 차이만 있지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변환이 가능하다. 네. 다음 트리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트리맵은 이런 그래프를 트리맵이라고 합니다. 어떤 영역으로 값의 크기를 표현한 거죠. 하나의 사각형 영역의 세부 사각형들의 크기로 데이터 분포를 시각화하여 표현한다. 맞습니다. 계층형 구조를 가진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맞죠? 하나의 박스 안에 세부 박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을 채우는 색의 밝기를 이용하여 데이터 값을 표현한다. 색의 밝기를 이용하는 것은 히트맵입니다. 시도별, 인구 분포, 취업자 분포 등 분포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유용하다. 분포 시각화 도구의 대표적인 게 트리맵입니다. 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여기 트리맵 나오네요. 자, 이 트리맵에서 잘못된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시도별 인구의 크기와 박스의 크기는 비례한다. 인구가 크면 박스가 큽니다. 그렇죠? 경기, 서울. 경기가 더 크죠? 맞고, 가장 크기가 큰 값을 가로 직사각형으로 우선 배치한다. 뭐 큰 값을 우선 배치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게 굳이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건 의문점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에서 특정 영역의 값이 차지하는 비중을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그렇죠. 작으면 작고 박스 크기가 작으면 작죠. 트리맵은 계층형 구조를 표현할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정답은 2번. 배치는 알아서 하는 거죠. 25번 다음 데이터 시각화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자, 계속 데이터 시각화 도구 차트에 대한 특징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누적 영역 차트는 값의 분포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지만 한 집단의 경향성을 알아보기는 어렵다. 자, 누적 영역 차트는 어떤 거예요? 여기다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이 영역이 있는 거죠. 변수들이 이렇게 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분포를 표현하는 데도 적합하고요. 두 번째 집단, 요게 하나의 집단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경향성도 같이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도 파악해 볼 수가 있죠. 이 넓이들이 좁아졌다, 넓어졌다 하기 때문에 경향성을 알아볼 수가 있죠. 막대 그래프는 시간 흐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를 보여준 데 적합하다. 맞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일정한 간격으로 구분된 구간에 대해
데이터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맞죠? 산점도는 시간축과 값축으로 구성되며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적합하다. 산점도는 시간축과 값축으로 할 수도 있지만 굳이 x축이 시간축일 필요는 없죠. 2차원 좌표계를 활용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x축과 y축으로 해서 xy 좌표를 찍어주는 것이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형 데이터보다는 주로 이산형 데이터를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즉 정답은 4번. 자, 26번.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적합하지 않은 시각화 도구는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 그래 보면 되죠. 산점도는 x축, y축. 자, 이렇게 해서 관계를 표현합니다. 버블 차트. 버블 차트는 뭐예요? x, y 좌표에 또 거기에 하나의 값이 버블 값의 풍선들이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버블 차트는 관계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히트맵도 마찬가지죠.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거기에 값들을 이 온도로서 색상으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스토그램은 아니죠. 구간들의 빈도를 거기에 몇 개가 있는가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시각화 도구는 아닙니다. 히스토그램은 대표적인 분포 시각화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산점도에 대한 문제들을 좀 볼 텐데요. 스캐터 플롯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냥 읽어보면 여러분들 다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점들의 분포에 따라 집중도를 확인할 수 있죠. 점의 크기, 형태, 색상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런 거에서 그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어떤 건 세모로, 어떤 거는 원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2차원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두 개 이상 변수에 대해 비교는 어렵다. 이건 아니죠. 3차원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관계 추정을 위해서 추세선을 추가할 수 있다. 야, 이런 점들만을 가지고서도 대충 추세를 알 수는 있죠. 하지만 그걸 어떤 함수를 이용해서 다 구해주게 되면, 상관관계를 구해주게 되면은 이 값들의 관계들을 더 명확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다음 산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한쪽은 가로축은 기온이고요. 여기는 습도를 나타냅니다. 그럼 뭐예요? 기온이 높아질수록 습도는 좀 낮아지죠. 기온이 높을수록 습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다. 맞네요. 기온과 습도를 여러 번 측정한 결과를 표현한다. 맞죠? 몇 번이에요? 이 점들을 다 세면 측정 횟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측정한 결과를 표현한다. 보통 기온과 습도를 할 때는 하나의 장소에서 표현을 하겠죠. 만약에 여러 장소에서 했다면은 아까 그린 것처럼 뭐 A라는 장소는 원으로, B라는 장소는 삼각형으로, C라는 장소는 이렇게 마름모로 이렇게 해서 달리 표현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즉 여기는 하나의 장소에서 측정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게 틀렸죠. 시간의 변화에 따른 습도의 변화를 표현하지는 못하죠. 예. X축이 시간이 돼야지 가능합니다. 자, 29번 볼까요? 자, 다음 산점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보면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점이 양쪽으로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간헐천의 분출 시간이래요. 이 점을 찍어본 거예요. 분출 시간.
그러면 간헐천 그냥 분수라고 하나요? 분수 이렇게 갑자기 땅에서 솟구치는 그런 천인데 그런 분수인데 분출 대기 시간하고 분출 시간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한 50분 정도 기다렸을 때 그러니까 분출하고 나서 그 다음 50분을 기다렸어요. 다음번 분출 때까지. 이게 50분일 때 분출하는 시간을 표시한 겁니다. 분. 보니까 여기 때 뭐 한 2분 정도. 뭐 60일 때 2.5분 정도. 70일 때는 잘 안 해요. 쭉 그리고 한 80일 때 이쪽 한 4.5분. 이것들을 계속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뭘 알 수가 있어요? 대충 한 50분, 60분 만에 한 번, 또 80분, 90분 만에 한 번, 이렇게 분출을 하는구나. 그리고 50분, 60분 만에 한 번 했을 때는, 분출할 때는 요 정도, 시간이 요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80분, 90분 기다렸다가 확 분출할 때는 시간이 이 정도에서 분포를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출 대기 시간이 클수록 분출 시간이 길어진다. 맞나요? 예, 양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맞습니다. 추세선은 분출 시간과 분출 대기 시간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같은 얘기죠. X축과 Y축을 바꾸면 그래프가 음의 상관관계로 변경된다. 이거 아닙니다. 자, 분출 시간 거꾸로 여기를 분출 시간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대기 시간이라고 했을 때 대기 시간이 클수록 분출 시간도 커집니다. 즉 똑같이 양의 상관관계가 됩니다. 분출 시간과 분출 대기 시간 간의 특정 구간에서 집중도가 있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 집중도가 있고요. 여기 집중도가 있습니다. 예. 스캐터 플롯은 읽어서 데이터를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블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버블 차트는 가로축, 세로축, x, y 값에 하나의 값을 더 표현한 거죠. 원의 크기로. 작은 것은 작고 큰 것은 크고 이런 식으로. 가로축, 세로축, 버블의 크기 등 3개의 변수값을 하나의 그래프에 표현한다. 맞습니다. 버블의 면적은 값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죠. 값이 클수록 원이 커집니다. 국가나 지역에 따른 값의 분포를 표현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네, 그렇죠. 뭐 어떤 국가 지도가 있을 때 거기에 뭐 인구들, 뭐 미국의 인구, 우리나라 인구, 중국의 인구 이렇게 표현할 때 유리합니다. 버블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표현해야 된다. 근접하면 겹칠 수도 있습니다. 히트맵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히트맵은 2차원 평면의 데이터의 분포와 관계를 색으로 표현한 거죠. 뭐 이쪽 국가 간의 관계, 이쪽에 x축, y축 있으면 여기를 색 또는 온도, 색을 뭐 빨가면 높은 거, 뭐 파란색 차가우면 낮은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걸 표현해 주는 것이 히트맵입니다. 자, 2차원 평면에서 두 개 변수 사이의 관계를 온도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맞습니다. 관계 시각화나 비교 시각화를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맞죠? x와 y 쪽에 두 개의 변수의 사이에 어떤 값을 온도로서 표현한 겁니다. 데이터 값의 크기를 색, 명도, 채도를 달리하는 방법으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주로 이산형 데이터의 관계 표현에 적합하며 연속형 데이터 값의 표현을 하기는 어렵다. 히트맵은 뭐 연속형 데이터 온도니까 연속형 데이터 값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32번 제로노프 페이스에서 데이터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거는 좀 억지스러운 문제이긴 한데요. 그냥 알아두세요. 체르노프 페이스에서 눈은 높이와 너비를 사용해서
그 값을 표현을 합니다. 특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2번 눈동자 색은 답이 아닙니다. 자, 33번 볼까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는 무엇일까요? 모든 변수를 비교해서 비슷한 대상을 그래프상에 가깝게 배치한다. 대상들 사이의 상대적 위치를 통해 유사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다차원 척도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다차원 척도법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변수들이 있고 여러 값들이 있는데 그걸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변수에 예를 들어서 사람 A가 있고 사람 B가 있고 C가 있을 때 A는 몸무게가 있고 키가 있고 나이가 있고 뭐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B도 마찬가지고 C도 마찬가지고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거리가 있었죠. 유클리드 거리라든가 맨하튼 거리라든가. 그래서 A, B 사이의 거리가 뭐 10이다 이렇게 나타난 거죠. 또 B, C 사이의 거리가 20이다 라고 이렇게 D는 뭐 30이다. 근데 A, D 사이는 뭐 다시 20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A를 하나 기준으로 잡고 A와 B 사이에는 10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게 B와 C 사이에는 20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게 C 사이에는 20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게 C와 D 사이에는 30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게 A와 D는 다시 20의 거리가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이 거리를 맞추도록 배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위치를 배치한다. 이게 바로 다차원 척도법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여긴 5개 있지만 10개든 11개든 100개든 이 객체들 간의 거리를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평행좌표계, 스타차트, 산전도 다 아닙니다. 자, 34번. 다음 스타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스타차트는 여기서 보면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있죠. allocated budget 그러면 배정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실제 지출, actual spending은 실제 지출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자, 마케팅 분야에 배정된 예산은 요만큼이고 실제 지출은 예산보다 많이 썼다. 세일즈, 판매 부서에서는 예산이 요만큼인데 실제 이만큼 지출했다. 관리 부서는 예산보다 요만큼 더 썼다. 정보기술 부서에서는 예산보다 더 적게 썼죠. 이런 것들을 표현해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볼게요. 배정된 예산과 실제 지출을 항목별로 비교해서 보여준다. 맞죠? 예산과 지출의 차이가 없는 항목은 고객 지원 항목이다. 커스터머 서포트 볼까요? 예산과 지출이 동일합니다. 맞네요. 예산 표현하는 육각형의 내부 면적을 구하면 예산 총액을 알 수 있다. 이거 아니죠. 예산 총액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각 부서별 예산들을 합치면 되겠죠. 넓이가 아닙니다. 예산 대비 매출은 증가하였다. 세일즈는 매출을 얘기하고 있네요. 매출은 예산은 여기를 잡고 있는데 실제는 늘어났다라는 거죠. 제가 해석은 여긴 판매 매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프에서 판매 부서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어라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일즈 값은 예산보다 증가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도구 중 공간 시각화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간 시각화하면 지도 생각하시면 되죠. 단계 구분도, 카토그램, 히스토그램, 버블 차트.
자, 가장 관계가 먼 건 히스토그램입니다. 단계 구분도는 지도에서 영역별로 어떤 값들을 표현한 것이고, 카토그램은 그 값들이 약간 왜곡 현상이 있기 때문에 값이 큰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버블 차트는 지도의 어떤 위치의 값을 버블의 크기로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즉, 관련이 없는 것은 히스토그램. 자, 공간 시각화 도구는 단계 구분도, 카토그램, 버블 차트 이 정도가 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00명의 고객의 특성을 분석해서 서로 유사한 고객을 2차원 평면에 가까이 배치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여러분 이 정도만 보면은 나오죠. 고객 사이의 유사도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차원 척도법이 되겠습니다. 서로 유사한 고객을 A와 B를 거리로서 상대적인 거리로서 표현해 준다. 네, 산점도, 버블 차트, 평행 좌표계 모두 절대적인 값을 표현해 주는 차트가 되겠습니다. 다차원 척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대상이 10개인 경우 50개의 거리값이 존재한다. 그런가요? 대상들을 2차원 또는 3차원 평면상에 위치시킨다. 맞죠? 대상들 사이의 집단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맞죠? 자, 값이 거리에 이렇게 밀접하게 붙어져 있으면은 우리가 집단 경향이 있는 거죠. 실제 측정 거리 값이 없어도 대상들 간의 순서를 이용해서 위치를 표시할 수 있다. 예, 이것도 맞습니다. 실제 측정 거리 값이 없어도 순서들 가지고서도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다시 한번 볼게요. 대상이 10개인 경우 50개의 거리 값이 존재한다. 대상이 2개면은 거리가 몇 개가 존재하죠? 하나. A와 B 사이는 거리 하나잖아요. 대상이 3개면 A, B, C 거리가 몇 개 존재하죠? 하나, 둘, 셋. 3개가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3 곱하기 2 나누기 2. 그래서 3개. 대상이 4개인 경우에는 4 곱하기 3 나누기 2. 그쵸? 그래서 6개의 거리가 존재를 합니다. 즉, 10개인 경우에는 10 곱하기 9 나누기 2. 그래서 45개가 존재한다. 1번이 틀렸습니다. 시각화 도구와 방법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비교 시각화 히트맵 맞습니다. 카토그램 공간 시각화 맞습니다. 산점도 관계 시각화 변수들 간의 관계를 보여주죠. 파이 차트 시간 시각화 이거 틀렸죠. 많이 나왔죠. 파이 차트는 분포를 보여준다. 39번 여러 지역에 걸친 정량 정보를 표현할 때 데이터가 분포된 지역별로 색을 다르게 칠한 지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우리나라 지도에서 경기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지도를 그대로 해서 분포를 색을 다르게 칠했다. 이걸 우리 단계 구분도라고 합니다. 자, 다음 데이터 시각화 방법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읽어보면서 볼게요. 자, 단계 구분도는 면적이 넓은 지역의 값이 전체를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각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서울의 인구가 1000만이고 강원도의 인구가 뭐 1000만보단 작겠죠. 얼마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얼마라고 했을 때 서울은 요만한 그림이고 강원도는 이만하잖아요.
근데 실제 여기가 더 커 보이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지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지도의 영역이 더 큰 값으로 보여지는 것, 이것을 우리 시각적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발생할 수 있다. 공간 시각화는 실제 지도나 지도 모양의 다이어그램을 배경으로 데이터의 위치를 시각화한다. 맞죠? 스타 차트가 하나의 대상에 대해 표현하는 반면 평행 좌표에는 여러 개의 대상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다. 스타 차트나 평행 좌표에는 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스타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림을 표현했다. 그럼 이 축을 5개면 5개를 옮겨 놓고 그림을 이렇게 이어지면 평행 좌표계가 되는 거죠. 즉, 둘 다 여러 개의 대상을 표현한다. 3번이 틀린 게 되겠습니다. 히트맵은 여러 변수와 다수의 대상에 대해 하나의 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여러 변수, 다수의 대상, 하나의 표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데이터 시각화 방법과 대표적인 도구의 연결 중에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간 시각화, 이거 계속 나오죠. 시간 시각화 파이 차트 아닙니다. 분포 시각화 누적 연속 그래프 맞죠? 비교 시각화 히트맵 공간 시각화 카토그램. 41번은 1번. 42번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데이터 시각화는 분석된 결과를 해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맞죠? 데이터의 값을 시각적 속성으로 변환하고 그래프로 표현한다. 맞습니다. 누적 막대 그래프는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가 아니죠. 선 그래프가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하죠. 막대 그래프는 연속형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산형 데이터를 표현하게 됩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 이상치를 효율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맞습니다. 특히 산점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점이 막 뿌려져 있다가 갑자기 이런 데 점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면 이상치를 보여주는 거죠. 거리가 먼 것은 3번. 자, 43번 문제 보겠습니다. 좀 줄여볼까요? 다음 그림은 지역구별 선출된 정당 분포를 보여주는 카토그램이라고 합니다. 다이어그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보면 파란색이 어떤 당, 하늘색이 어떤 당, 회색이 어떤 당 이렇게 되겠죠. 지도의 면적을 인위적으로 왜곡해서 직관적 이해를 돕는다. 그렇죠? 서울이건 인천이건 어디건 다 같은 비율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인 이해를 더 돕도록 하고 있어요. 이게 카토그램이죠. 단계 구분도의 단점을 보완한 다이어그램이다. 단계 구분도는 시각적 왜곡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보완한 것이 카토그램이 되겠습니다. 값이 없는 지역은 지도에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값이 없어도 지도에 표시될 수가 있겠죠. 득표율이 높은 지역의 크기가 더 크게 표현된다. 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도가 표현하는 것은 인구수예요. 즉, 투표권이 많은 지역을 크게 표현하고 있으며 영역별 크기는 득표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우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시각적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영역은 그 차트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그 특징들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어떤 걸 표현할 수 있고 어떤 걸 표현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